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레짐 이론이 특히 여기서는 이제 도시 레짐 이론이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에서는 레짐 이론이 상당히 이제 제가 논문에서 써놓은 것과 같이 네트워크 이론이라든지 거버넌스 이론, 정책 공동체 이론 등등과 사실 좀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 논문의 앞에 서론에 써놓은 같이 도시 및 지방의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도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성장 기구론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죠. 도시 한계론, 성장 연합론, 성장 기구론이나 연합론은 사실 비슷하고 통치 연합론, 도시 레짐론 등등이 사실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짐 이론을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좀 살펴보자 이런 논문으로서 제가 논문을 썼고 이 레짐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들은 제가 논문에 써놓은 것 같이 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약간 정치 경제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국제 정치학자 혹은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가 이제 국제 레짐, 국제 체제론 이런 식으로 발전됐어요. 특히 이제 스티픈 크라스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이제 편집한 책이 인터내셔널 리즘이에요. 인터내셔널 리즘.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레짐이라는 것도 국가 간의 그동안의 국제 정치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대립과 갈등 이런 걸 갖다 다뤘잖아요. 그런데 최근 와서는 국제 무대에서 국제 정치 영역에서 국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의 행동을 갖다 이제 제약하거나 혹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하는 노력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주목을 해서 어떤 이제 이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료 써놓은 것처럼 국제 정치 경제 이론에서 상이한 국가 간의 협력,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이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로버트 엑슬로드라든지 로버트 코에인, 그 다음에 스티픈 크라스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선택과 집합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문헌에서 국가 간의 협력, 체제 간의 협력의 형성과 유지에 관해서 설명을 갖다 해보려고 노력하였어요. 특히 이제 스티픈 크라스너가 편집한 제가 방금 말한 인터내셔널 레짐, 국제 레짐이라는 책이 이제 1991년도에 편집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국제적 정책 조정의 문제를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것으로서 간주를 하고 국가 간의 이제 불확실성, 독립적인 국제 기관이나 주권 국가가 서로 간에 어떻게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상호의 어떤 상호 간 이익을 갖다 정진시키고 혹은 담보하고 하는 가운데 협력을 갖다 도달할 수 있는가, 협력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갖다 고민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레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냈고 이제 로버트 코헤인과 조셉 나이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쓴 논문에서 레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규칙, 규범, 절차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일련의 통치적 어떤 배열이다. set of governing arrangements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스테픈 크라스너는 레짐을 조금 더 이제 정치화해가지고 주어진 국제관계 영역 내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일련의 암묵적이고 혹은 명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의 절차 이렇게 명시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도시 레짐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같은 레짐을 썼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클래런스 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엘킨 이런 학자들이
바로 같은 정치학자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학회 미국 정치학회 가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학회에서 논문에서 레짐이라는 걸 갖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자는 먼저 이런 개념들을 갖다 90년대 초반에 썼고 이제 스티븐 크랜스톤이 책을 낸 게 95년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짐 관점은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이제 그 전에 합리적 선택 이론의 영향을 좀 받았다.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을 우리가 신제도 이론을 갖다 다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죠. 어쨌거나 도시 정치 분야에서의 레짐, 그 다음에 정부 운영의 어떤 기재, 제도적 배열에 관한 관심은 80대 후반에 국제 레짐 이론의 영향에 상당히 받았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 권력을 갖다가 해석하는 도시 정치는 크게 봐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이제 도시 정치 이론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좀 설명해 오고 있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에 관한 논쟁. 이 이제 50년대 등장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것이 정치 사회학적인 어떤 도시 이론하고 비교 정치 경제의 그 이론을 갖다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약간 막시스트 오리엔티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신시아 콕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터 손더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 정부를 단순히 이제 로컬 가버먼트, 어반 가버먼트를 단순히 이제 하나의 지방 정부라는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어떤 국가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봤어요. 물론 이제 지방 정부가 국가냐 이런 다른 문제겠지만 어느 국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그래서 신시아 콕번 같은 경우에는 로컬 가버먼트를 the local state라고 했다고. 지방 국가다. 그리고 피터 손더스는 듀얼 스테이트 이런 개념을 썼어요. 이중 국가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바로 중앙정부가 대표되는 국가가 있고 지방에 있는 국가의 모습이 있다. 그럼 국가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 갈등을 갖다가 따로 그걸 갖다가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져나는 이중적인 어떤 모습이죠.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은 네오 막시스트 이론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좀 길어지니까 그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차치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좀 찾아보는 걸 하고 제가 이제 내용을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콕번이라든지 손더스 혹은 이제 로버트 덩칸과 굿인 같은 사람, 테드거와 데스몬드 킹 이런 사람들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성 스테이트니스를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국가론이라는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또 한쪽은 이제 도시 정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와 시장 간의 어떤 이제 노동 분업, 국가 영역과 시장의 영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 간의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러니까 분업이 도시의 구조와 과정을 갖다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연구를 갖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 정치 경제론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지방 권력 구조론이라는 것이 별로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정치 경제 부분에 초점을 갖다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권력의 구조, 예를 들어서 누가 권력을 좀 더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개념이 조금 틀리죠. 이제 예를 들어서 권력을 누가 가지냐, 엘리트냐, 뭐 다원론이냐 이런 논의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체제적인 문제 이런 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부분은 또 놓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레짐 이론이 또 등장하게 되면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기존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던
성장 기구론이라든지 성장 연합론 같은 걸 좀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써 있죠. 국제 정치 경제의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 국제 레짐의 영향을. 그 다음에 기존에 유행하고 있던 성장 기구론이다. 성장 연합론을 좀 극복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방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 권력 구조를 갖다 재해석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도시 레짐, 지방 레짐을 갖다가 연구하게 된 어떤 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뤘다시피 성장 기구라는 것은 로겐과 이제 몰로치라는 학자가 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의 어떤 이제 랜드 오너, 토지 소유자나 혹은 저 임대업자들, 렌티어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업자, 금융자본가, 건설업자, 전문기술자 등과 같이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 집단들, 거기에 우리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 지역 언론, 지역의 스포츠 클럽, 노조, 뭐 소매업자 등등등등 금융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똑똑똑 저기 땅을 가지고 건물 임대하면서 키우겠다는 사람,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개발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전체로서 연합을 딱 해서 도시 개발을 갖다가 주도한다. 이런 것이 바로 성장 기구론이 되겠죠, 그죠? 그로스 머신, 기계처럼 움직인다. 성장을 지향하는 어떤 기계와 같다. 사실 머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계냐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조직 체계다. 이게 거의 머신너리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계 이렇게 되는데 기계가 딱 틀이 잡혀 있는 그런 어떤 오가나이즈드 돼 있다 이런 게 오가나이즈드 된 그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시 정치는 폴리티컬 미국 사회에서 폴리티컬 머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머신 그러니까 정치 기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기구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로스 머신 그러면 성장 기구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어떤 그룹이다. 조직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장 기구론의 입장은 여전히 이제 문제는 네오 막시스트인 시각에 걸려 있다. 네오 막시즘은 어떤 거예요? 바로 여전히 어떤 경제 결정론에 집중해 있죠. 경제를 더 중시하는 거죠. 네오 막시스트는 경제 결정론의 연장속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의 지도자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이론 속에는 희미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레짐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했죠. 레짐이라는 컨셉을 갖다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성장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의 어떤 연합 그것만 주로 신경을 썼다. 그러면 레짐 이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성장 기구론이 가진 그런 이제 경제 결정론적인 걸 갖다 조금은 이제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죠? 항상 이론이라는 거 뒤에 나오는 이론들은 앞에 이론을 갖다가 문제점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죠. 그것이 우리가 학문이 어떤 학문이 발전되고 이론이 발전하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역시 저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스티픈 엘킨이라든지 클래런스 스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배하고 있던 미국 사회도 영국 대부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서유럽과 저기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상당히 이제 네오 막시스트적인 생각이 상당히 이제 물론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 가운데 비판 사회과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 좀 유행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70년대 후반은 왜냐하면 70년대 후반에 서유럽에서는 서유럽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봉착했거든. 왜 재정 위기에 봉착했어요? 복지 국가를 해서 재정을 갖다 많이 썼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지난 시간에 통치 불가능성, 과부하 정부 이런 거 다룬 것처럼 물론 이제 도시 정치는 안 하고 내가 한국 정부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노조들의 주장이 너무 과잉돼 가지고 어떤 이제 정치가 정부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많이 빠졌고 그다음 복지국가의 재정을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중산층이
그 속에서 불만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세금은 자기가 내는데 응? 계속 끊임없이 세금을 갖다 더 어떤 더 정세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있지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약간 굳이 뭐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지금 세금이 좀 정세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불만들이 좀 쌓이고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이제 그렇지만 그 속에 이제 그런 이제 네오 막시스트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예? 소수의 이제 정치학자들이 도시 정치학이죠. 도시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앞에서 말한 우리가 국제 레짐의 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도시 레짐 이론을 갖다가 개발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티픈 엘킨과 클래런스 스톤이다. 그래서 이 사람 책이 엘킨은 1985년도, 87년도 썼고 그 다음에 클래런스 스톤은 이제 1987년도에 이런 책을 썼으니까 저스트 인터널 레짐이 나타난 건 뭐 최근 편집은 91년도 됐지만 그 이야기는 학자들 간의 논쟁은 이미 이제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겹치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국제 정치학자들이 먼저 개발했고 레짐이라는 개념을 그러나 이제 도시 정치학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 비슷한 가운데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초기에 95년에 있어 그건 이제 제가 연도를 실수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85년, 87년 이런 컨셉으로 이제 87년도에 개발을 했다. 도시 레지미로는 도시 개발의 유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 통치 연합의 중요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엘킨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엘킨은 여러분들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라는 도시 있죠, 그죠? 상당히 이제 기업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백인들도 많고 이제 기업 속도 말하면 이제 기업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업의 어떤 활동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원을 창출하고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도시의 어떤 성격을 가진 데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이고 미국 사회에서는 공화당 지향적인 그런 텍사스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기업 레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걸 갖다 주목을 했다면 클래넌스 스톤은 이 사람은 이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시를 갖다 연구해서 애틀랜타는 상당히 이제 흑인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 근데 흑인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잭슨이라는 사람이 흑인인데 근데 기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기업들은 대개 백인들이 CNN 거기 이제 애틀랜타시는 CNN이라든지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그런 이제 남부의 큰 도시인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이민 가가지고. 근데 큰 도시 남부에 아주 큰 조지아주에서 제일 큰 도시고 뭐 남부에서 큰 도시 그러면 휴스턴, 아틀란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큰 도시인데 댈러스도 크지만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이런 이제 큰 도시들인데 근데 흑인이 많다 보니까 흑인이 시장이 된 거야.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회사를 운영하고 큰 어떤 이제 재원을 지방세를 내주는 어떤 원천은 어디예요?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은 누가 가지고 백인 부호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흑인들이 많아요. 숫자는. 그러니까 흑인 시장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일을 하려 그러면 결국 백인들이 주도하는 경제 권력하고 어떻게 좀 연합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데서 어떤 애틀란타의 독특한 어떤 정치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레짐이라는 개념을 국제 정치학자들이 비록 만들었지만 가져와 가지고 도시 urban 레짐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스톤이 상당히 스톤이 이제 이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근데 스톤은 이제 레짐 이론이 답하려왔던 것이 뭐냐면 다른 사회 영역, 다른 영역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기업이 하는 역할이 되는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세원을 걷어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거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영업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국가, 정부와 기업, 국가와 시장, 정치와 경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대립적인 국면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 정책 과정에서 집행 과정 인데서 서로 간의 협력에 도달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이 적대적인 두 그룹이 어떻게 하면 협력을 갖다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왜 앞에서도 우리가 rational choice theory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 이런 것을 서로 간에 필요하니까 연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양쪽이 서로가 혜택을 누리는 호혜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겠죠, 그죠? 근데 처럼 이제 권력 이론도 기업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정부와 기업, 국가와 시장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되는 이 그룹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냈고 그런데 그래서 기존에 좀 네오 마크시스트적인 그룹이 있지만 또 네오 마크시스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본원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지방 정부는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폴 피터슨의 시티 리미츠 도시 한계론을도 동시에 극복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 이론을 정치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 그 미국에서의 소유럽과 미국에서의 네오 마크시스트들을 네오 마크시스트적인 어떤 도시 정치 경제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크시스트는 아니었지만 도시 정부나 지방 정부가 가지는 어떤 이제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폴 피터슨의 시티 리미스와 같은 이와 같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제 결동론적인 생각이 있다. 경제 결정론적인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더 중요하다. 정치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클래런스 톤의 레짐 이론이다. 그러니까 레짐 이론은 기존에 있는 성장 연합 이론을 또 좀 성장 연합에 기초한 이제 성장 기구론도 좀 극복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도 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각적을 가지고 여기서 이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주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레짐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 그러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제 솔리데리티라든지 로열티라든지 트러스트라든지 유대, 충성, 신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죠? 상호 의존성. 지방 레짐도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형성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버넌스하고 레짐하고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거버넌스의 모습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버넌스는 레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 예를 들면 그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는 딱 그걸 이야기하고 거버넌스 전체적으로 그런 체제들을 포함해서 그 전체가 어떤 이제 의사 결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거버넌스는 레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고 정부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와 민간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력, 대응력을 높이고자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효율적으로 국정 관리로 해나가는 어떤 기술이기도 하고 행정이기도 하고 체제이기도 하다. 제가 이렇게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버넌스 말은 상당히 이제 많은 책들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상당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체제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아트 기술을 말하는 거냐, 응? 혹은 뭐 이게 뭐냐 도대체 이제 근데 그거 다예요. 실제로는 그 많은 학자들이 사실 그걸 잘 구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할 때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서 여전히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유사 개념들을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로스 머신, 통치 연합, 네트워크 관리, 레짐, 가버넌스 이런 걸 갖다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엘킨은 내가 아까 달라스라 그랬죠. 논문을 쭉 보면 달라스의 정치 체제를 염두에 두고서 국가 정치 경제에 영향을 받는 도시 레짐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 사회라는 것은 이제
연방 국가라는 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주정부가 사실은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방 정부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갖다 지배를 뭐 보조금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주정부에 하고 협력 관계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죠? 꼭 지배 종속은 아니지만 주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제재도 받으면서 지원도 받으면서 이런 존재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제 미국 사회의 미국의 달라스시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 동안에 많은 도시의 어떤 체제들을 이렇게 적정 지을 수 있다. 하나는 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동부라든지 중서부, 중서부를 그때 이제 시카고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카고, 디트로이트 뭐 이런 쪽이고요. 5대5를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는 이제 위에서부터 보스턴, 그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뉴욕,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볼티모 이런 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제 동부의 해안가, 대서양 쪽의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죠, 그죠? 이런 미국 동부와 중서부 도시에서 발견되는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해 집단 간의 연합이 생기는 주로 이제 다원주의적인 정치 경제다. 이건 이제 스티븐 엘킨의 용어입니다. 하나는 다원주의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연방제적인 모습이 있다. 어떻게 하면 60년대 중후반의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걸린 주민조직이라든지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이제 수립되는 연방주의적 정치 경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달라스에서 발견한 건데 바로 이제 기업가적인 어떤 정치 경제가 있다. 미국의 남부 도시들에서 발전되어 온 특히 이제 달라스에서 자기가 이제 사례 연구를 했던 달라스시에서 보이는 기업가적 정치 경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동부라든지 중서부에서 발생했던 다원주의적인 정치 경제.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재정 위기에 빠졌거든. 막 폭동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가 재원을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하고의 어느 정도 이제 걸린 주민 조직이라든지 노동조합하고의 연대가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생기는 어떤 연방주의적인 어떤 접근. 또 하나는 기업가적인 접근. 이런 이제 정치 경제의 모습이 도시 정치 경제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걸 갖다 체제라고 말한 거지. 레짐이라고 바로 말한 거지. 그래서 도시 레짐의 세 가지 형태가 미국의 도시 개발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반해서 스톤은 어떠냐 하면은 도시 권력론을 갖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원주의적인 권력 개념을 사회적 통제를 위한 다원주의적인 권력은 사회적 통제를 위한 것이다. 스톤은 사회적 통제, 사회적 재생산 이런 개념을 썼어요. 자, 그동안 다원주의 뭐냐? 뭘 갖다 그래도 가진 자들이 힘이 있어요. 기존의 권력은 가진 자가 좀 더 힘이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다원주의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불안한 걸 갖다 적당하게 이제 막는 통제하고 하는 속성이 있는 방면에 이 사람은 뭐냐? 결국은 그런 대립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 어떻게 생산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냐. 따라서 그래서 전통적인 다원주의적 권력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적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도시 정부가 진짜 생산적인 권력을 갖다가 가지려고 한다면 문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것, 혹은 지배하기 위한 것 이런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권력이 된다. 그래서 파워 오버가 아니라 권력이 위에 있는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는 권력, 무엇을 위한 권력, 무엇을 하기 위한 권력, 파워 투다. 어디에 대한 권력이다.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파워 오버가 아니라 파워 투다. 이 말은 무엇을 갖다 위에 있는 권력,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권력, 무엇으로 다가가는 권력이어야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그런 체제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이제 도시 레짐의 내가 발견한 도시 레짐이다. 이게. 이 점에서 스톤은 도시 권력론의 초점을
지배와 갈등으로부터 앞으로는 협력과 생산으로 리오리엔트, 재정향시켜야 된다. 미국 스톤 자신은 미국의 지방 정부가 헌법에 의해서 매우 제약적이다, 제한된 권한만을 받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부가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 본질적으로 이게 정부와 시장 간의 대립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부와 기업, 그 다음에 시장과 이제 뭐냐 시장 정치와 경제 이런 대립이 있다. 정치 권력은 정부를 쥐고 있으면 정치 권력을 정부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여기는 경제 권력을 쥐고 있다. 기업 간에 말이야. 이런 대립을 갖다가 해서 뭔가 서로가 한쪽이 다른 쪽을 갖다가 누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을 해서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체제가 형성된 것이라 보고 그것을 갖다가 urban regime이라고 그런다. 결국 해낼 수 있느냐는 그런 체제의 어떤 역량이겠죠. 레짐의 역량이다. 그다음에 그런 그 관계는 이제 실제로는 공식적인 관계도 있고 상당히 비공식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틀랜타의 잭슨 시장의 경우에는 자기 이제 그 흑인 시장으로서 바로 이제 백인 기업 권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들하고 끊임없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공식적인 채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의회라든지 주요 도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충돌이 심화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그럼 자기 정권이 유지되겠죠, 그죠? 오랫동안 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굉장히 이제 레짐을 갖다가 만드는 능력은 이제 결국은 시장이라 리더라든지 어떤 집단 내의 엘리트의 역할이겠죠. 그럼 또 조건 여러 가지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있을 거예요. 사회 경제적 조건 내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번 만들면 그 체제는 서로 간에 양쪽에서 다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끌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톤에게 있어서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레짐이 등장을 했고, 바로 분절되어 있는 fragmented, 쪼개져 있다. 이게 분절되어 있는 분절된 사회의 여러 가지 재반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empowering 한다. 힘을 주는 역량을 갖다 키워주는 enabling 하고 empowering 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다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지금 레짐 이론을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큰 어떤 그 점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스톤은 레짐이라고 봤다. 이제 스톤 책에 이렇게 레짐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6가지를 갖다가 해놨는데, 도시 레짐은 무엇을 하기 위한, 행동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혹은 집단 간의 알력, 다툼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혹은 사회적 바깥으로부터 생기는 외생적인 어떤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배열이다.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목적 지향적이다. goal oriented로 되어 있다. power to다. social production이다. 그다음에 도시의 레짐은 하나의 비공식적인 정부 운영의 제도적 배열이다. informal arrangement다. 공식적인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회의 석상에서 만난다. 그럼 공식적인 거. 그러나 공식적인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회의 석상에 가기 전에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어떤 저녁에서 식사에서 만난다든가 어떤 다른 모임에서 계속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래 좋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충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공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시 레짐은 또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 간의 결합이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정부 권력과 도시 정부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은 사적 권력은 바깥에 기업가들,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결합.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배열. 그 다음에 그 배열은 비공식적이고 명령의 형태가 아니다. 비공식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명령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또
자원의 동원과 협력 정진의 노력을 촉진한다. 자,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면은 자, 기업이 가진 그러면 기업이 자금을 더 대준다든가 혹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부가 재원으로 다 못 하잖아. 이래서 새로운 어떤 타운을 형성한다. 아니면 저소득층을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기업이 기꺼이 자기들이 어떤 영업이익 중에 일부를 갖다 내놓는다든가 혹은 많은 사람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떤 큰 행사를 갖다 치러낼 수 있겠죠. 바로 그렇지.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을 정진시킨다. 여섯 번째 뭐냐? 기존에 있는 공식 권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적 협력을 가져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적 협력을 가져올 비공식적 배열. 왜냐하면 자 공식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바깥에 민간 영역하고 협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마지막으로 끌고 오는 거는요. 시민을 끌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이러면 딱 튼튼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제 가버넌스의 모습이 좀 맞춰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그 형태는 가버넌스의 모습이죠. 가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거기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짐하고 가버넌스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내가 아까 위에서는 가버넌스 좀 더 훨씬 더 큰 개념이라 그랬지만 이제 레짐은 그 체제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레짐도 하겠지만 가버넌스는 이제 이 개념을 여러 형태로 자꾸 생기는 걸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럼 레짐 이론의 차별성. 레짐 이론은 기존의 도시 정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론적인 걸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제 결정론이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80년대에 70년대 후반부터 네오마르크시스트 70년대에 네오마르크시스트 이론들이 유행을 했고 그 연장이 70년대 후반과 80년대 계속 이제 경제적 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또 일부는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스트는 아니지만 또 마찬가지로 폴 피터슨처럼 어떤 이제 경제적인 걸 강조하는 학자들도 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걸 강조하는 학자들 중에서 다시 정치론을 부활시켰다. 정치 권력 이론을 가져왔다. 둘째는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 이론으로서의 도시 정치에서 인과관계와 행태적 측면의 연구에 이론적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행태적인 면을 갖다 좀 봐야 되겠다. 엘리트들의 거기 이제 리더들의 폴리티컬 리더들의 집단의 그룹의 리더들의 어떤 행태적인 관계. 왜 바로 그 점에서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나 하고 비헤이비럴 편견을 봤다. 셋째는 정부와 비정부적 요소 간의 상호의존성,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의존성을 영정해서 양자 간의 협력과 조정에 초점을 두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그냥 지배한다. 이게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네오마르크시스트에서는 경제가 좌우한다니까 정치라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치는 정치대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경제대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회를 가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돈이 없고 여기서는 기업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권력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가 하는 힘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나 이 둘이 충돌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갖다 어느 잘 돌아가는 도시에 보면 그것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애틀랜타 시를 갖다 스톤이 딱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자기가 사례 연구를 해보니까 그둘 사이가 잭슨 시장하고 저 기업이라든지 백인의 어떤 경제 권력, 백인 사회하고 연합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리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의 서로 간에 못 가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협력해 봅시다. 비공식적으로 인과관계들을 갖다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딱 굳어져 가지고 어떤 단단한 형태의 어떤 이제 뭐랄까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이 이제 레짐 이론이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레짐 이론 또 이제 뭐 복잡한 뭐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제 엘리트 이론과의 레짐 이론의 차이점이라는 걸 제가 밑에서 살짝 써놨는데 엘리트 이론과는 달리 레짐 이론은 어떠한 집단이 복잡한 세상에서 포괄적인 통제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운주의와 또 다르게 정부가 특정 집단의 선거에서 갖는 힘이나 선호의 강단에 따라서 뭐 이렇게 거기 맞춰 가지고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레짐 이론은 모든 이해 집단이 동등한 기여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실 뭐 다운론에서 말한 것처럼 레짐 참여든 간에 불평등한 자원 배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균등한 점을 그런 점에는 다운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레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에요. 엘리트적인 요소도 있고 다운론주의도 있고 성장 기구론도 있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다 생산적인 목적을 혹은 발전을 구하고 혹은 체제 안정을 요구하고 도시 정부의 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갖다 조정하는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레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레짐 이론은 다원주의자와 달리 정치라는 것이 선호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레짐 이론은 복잡하고 다기화된 사회에서 선호라는 것이 정치 과정상의 행동과 사회관계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합적 선호 형성의 위한 개념과 이론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선호를 갖다가 서로 간에 필요하다는 걸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결국 도시라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정책 선택의 모형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도시가. 이 도시의 문제는 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도시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 이게 도시 플래너가 됐다.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나 군수의 참모가 됐다 싶시다. 그럼 우리 지방 정부의 문제점은 뭐냐 말이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정부가 너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대부분 이제 거기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도 성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군청이라든지 시청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자율화되고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도시, 혁신 도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의 이제 혁신 도시에 있어서의 그 공공기관과의 공공기관과 그 다음에 시청의 역할, 군청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한 어떤 연구 테마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결국 도시라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정책 선택의 모형이 되고 지역사회 내의 통치연합의 구성, 그 다음에 통치연합 구성원 간의 성격,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정책 레짐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 있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 어떠한 자원을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의 성격은 뭐냐 이것에 따라 앞으로 그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성격에 맞는 바로 그 현상에 맞는 어떤 레짐 이론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짐 이론이란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각각 도시가 어떠한 레짐을 갖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설명 이론으로서 배우는 거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 이론을 가져왔고 그걸 가지고 자 A라는 도시에는 어떤 레짐이 형성됐다, B라는 도시는 어떤 레짐이 형성됐다, C라는 도시는 어떤 레짐이 형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스테픈 클래스 엘키는 자 동부에서는 플루랄리스트 레짐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는 어떻게 아까 기업가적인 정부가 달라스 같은 데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페더럴리스트 레짐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스테픈 엘키는 바로 정부와 기업 간의 본질적인 가지고 있는 권력의 차이, 권력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생산적인 레짐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매우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레짐이다. 그리고 레짐은 굉장히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오래 간다는 걸 생각해봐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 적어도 내 생각에 한 1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그 관계가 굳어져서 어느 도시 그러면 어느 지방 정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4년마다 지방선거 맨날 바뀌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8년, 그다음 또 바뀌고 정당 간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 특징적인 어떤 레짐의 모습을 우리가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짐으로 연구를 갖다 많은 다른 미국 학자들의 이론들을 갖다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자세히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뭐 스완 스트롬이라는 학자는 이제 클레브랜드를 연구한 사람이고 브라이언 존스 같은 사람들은 좀 남부 이 사람도 아마 저기 남부 쪽을 했는데 기억이 없네요. 그 다음에 엘킨, 그 다음에 아돌프 리드 같은 사람들도 저는 이 사람한테 배운 것 같긴 한데 한 과목. 아돌프 리드는 또 이 사람들은 애틀랜타를 연구해. 클레넌스톤 애틀랜타, 델리온 이 사람은 저 샌프란시스코를 연구해.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상당히 좌파 도시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미국의 그 하원의 의장이 아마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좀 강한 도시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가 좀 되니까 이론화가 좀 되니까 레짐 이론들이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레짐들이 막 등장했어요. 그래서 스톤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애틀랜타 시의 레짐을 연구했지만 거기에서 일반 이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 레짐과 개발 레짐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한 무엇을 목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상 유지를 위한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혹은 중산층 진보를 위한 또 하나 하층민 기회 확장을 위한 레짐이 있더라. 여러 가지 도시들을 갖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의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갖다 이제 좀 써놨죠, 그죠? 그다음 뉴헤븐 같은 데서는 개발 레짐이었다.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는 중산층 진보를 위한 레짐이었다. 볼티모어와 1993년대 시카고는 하층민 기회 확장의 레짐이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다. 그다음에 디겐타너하고 클레만스키는 이제 버밍햄이라든지 영국에 그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이런 걸 연구해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레짐이 여러 가지 형태가 많더라. 성장지향 레짐, 성장관리 레짐, 사회개혁 레짐, 과도형 레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딩의 연구도 있고 스토커와 모스버그 영국 학자들인데 이런 사람의 연구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레짐의 유형을 만드는 것이 한동안 상당히 유행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그죠? 레짐의 이론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레짐의 속성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들 되돌아가서 저 위에서 엘킨이 이야기하는 그런 레짐의 속성을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도 레짐 이론들은 사실 비교 연구를 갖다 상당히 늘어나야 될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 사실 좀 이걸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한 30년 됐지만 아직은 이제 지방 정부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 정부도 많은 어떤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는 많은 이제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좀 가지고 있어요. 미국과 틀리게 그죠. 그러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 지방 정부 자체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가 지방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뭐 도시냐 지방이냐 농촌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계속 당선돼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도 3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3번도 잘 안 줘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누가 행사해요? 공천은 물론 중앙당이 이제 공천 준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의 공천을 갖다가 주는 걸 갖다 방해하죠, 그죠? 2번째까지는 줄 수 있어요. 3번째도 잘 안 줘요.
사무소는 잘 안 주잖아. 그리고 법으로도 세 번밖에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왜? 더 하면 두 번만 해도 벌써 다음에는 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하고 경쟁 관계를 말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딱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된 사람은 호시탐탐 그 사람들 어차피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다음에는 딱 세 번 정도 하더라도 두 번 하고 세 번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텀이 딱 보여가지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면 국회의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4년 동안 그 지역사회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겠어요. 공식적인 돈 가지고 행정력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하면서 사람들 사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가 약한 지역에 대해서 자기 시장 선거라든지 구청장 선거에서 도와준 지역도 있지만 반대했던 지역도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는 바로 자기의 표가 안 나왔던 지역을 살살 관리하니까 사실 무서운 이제 어떤 후보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제 지역 사회가 상당히 자율성이 또 생겨야 되고 지방 정부도 자율성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레짐 이론을 좀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원론, 엘리트론, 뭐 그다음에 성장 기구론, 도시 한계론, 뭐 그다음에 지금 레짐 이론 이렇게 이제 지방 정부 이론들을 갖다가 지방 정치 이론들을 갖다 쭉 공부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왜 공부하느냐?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치에 관한 이제 지방을 보는 눈을 갖다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현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를 갖다 한번 되도록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지방 정치와 지방 의회 과목에서는 전반부는 보통 이제 지방 정치 이론을 다루고 후반부는 내가 지방 의회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하다 보니까 수업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계획대로 이제 지방 이제 선거라든지 이번에 물론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했습니다만은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하고 관련된 이제 중요한 문제들 몇 개를 갖다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